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48년 만에 최소 규모로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이 연일 금메달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목표치를 달성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폐회일까지 아직 열흘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비판해왔던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들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 측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3연패를 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3연패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10점을 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쏘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만점을 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무아지경으로 저는 그 경기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강전에서 우진이 형이랑 붙습니다. 제가 깨부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자, 오늘 뉴스와이드는 연일 밤잠을 설치게 하는 올림픽 선수단이 보내온 이 소식 얘기부터 좀 전해보겠습니다. 금메달이 벌써 5개죠? 화면 좀 보시죠. 지금 금 5, 은 3, 동 1. 뭐 사실 금은동 이렇게 나눠서 뭐 소개를 하지만요. 이게 실제로 따져보면 이게 같은 메달이거든요, 지금요. 지금 보시면 사격에서 많이 나왔고요. 펜싱, 양궁에서는 2개 나왔죠. 그다음에 유도, 수영 이렇게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5위인데요. 자, 오늘 올림픽 관련 얘기를 좀 해주시기 위해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와 계신데요. 이유미 작가님. 네. 일단 우리나라 목표가 뭐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뭐 이 순위로는 15위. 근데 목표가 금메달 5개인데 이미 꽉 찼어요, 지금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에 금메달이 13개였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딴 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메달 숫자가 계속 줄었어요. 그래갖고 3년 전인 도쿄 올림픽은 6개까지 금메달이 줄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런던 올림픽 때 땄던 이 13개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다만 금메달 수가 그렇고요. 예. 다른 색깔의 메달 수는 많아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에 가까운 선수들은 무척 많은 상황인데 뭐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금은동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저도 약간은 현재 상황에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10개 안팎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메달 기준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는 네. 근데 런던 올림픽이나 그 앞에 베이징이 올림픽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10개 정도는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금메달 기준은 아까 제가 뭐 금운동이 다 같다고 얘기하면서 또 금메달 얘기를 하니까 또 무슨 또 다른 소리 하냐 그러지만 그래도 또 일단 기준이 금메달이니까 금메달 5개인데 10개까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한 5개 정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 5개는 어떤 종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양궁 개인전이 있고요. 양궁엔 혼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궁은 늘 전 종목 석권이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잡았을 때 양궁에서 5개 따주면 목표 달성하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양궁에서만 다 따버리면.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한번 해볼 만한 목표치인 건 맞잖아요. 전 종목 석권이라는 게. 그럼 벌써 혼성까지 3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태권도가 있고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있고 뭐 그런 종목도 근대 5종이 있고 예. 그런 것까지 하면 10개 안팎의 금메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각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야 정말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 노력하고 애쓰고 있겠지만 일단 시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따는 거는 원래 목표치 넘어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요. 어제
어제 많은 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남자 양궁 단체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약간 편안한 경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 끝난 뒤에 우리 선수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이팅을 저희 이제 선수들을 보고 이제 화이팅 외쳐야 되는데 이제 상대 선수를 보고 외치는 경우가 상대 팀을 좀 도발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의가 좀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제덕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과 긴장도 하고 좀 이제 각성 상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자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친 나머지 저희가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뒤에 감독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선수들 이제 긴장한 것 같으면 이제 호흡해서 좀 더 심박수를 떨어뜨릴 수 있게끔 차분해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유도해 주셔서. 자, 이유미 작가님. 네. 양궁 중계를 보면은요 화면에 선수들마다 심박수 표시가 돼 있더군요. 그 활을 이제 쏘는 순간까지. 근데 이제 심박수가 어떤 선수는 막 요동을 치는 선수가 있고요. 뭐 100이 넘기도 한데 우리 선수들은 결정적으로 쏘는 순간에 오히려 심박수가 낮아지더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확실히 강심장들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도 훈련의 결과입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2019년에 세계선수권 대회 우리 선수단이 이제 출전을 했을 때 양궁협회에서 보니까 이 TV 중계를 심박수를 체크하는 TV 중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예. 우리 자체 내로 이 심박수를 TV 수신기와 함께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요. 그걸 개발해서 계속 훈련에 도입을 하고 그래서 선수단별로 선수별로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심박수가 높아지는지 또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심박수가 낮아지는지 예.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해왔고 또 게다가 늘 말하지만 국가대표 선발전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우리 선수들은 이미 평정심을 갖는 연습들을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선수를 보면요 쏘는 순간에 오히려 막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서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는 거꾸로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순간에 심장이 오히려 또 차분해질 수가 있을까? 이것도 역시 훈련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김우진 선수가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 심박수가 올라갈 때쯤 되면 코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 보통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가 10점이 나왔을 때 보면 심박수가 80 bp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성인 남성이 편안하게 쉬는 때 나오는 심박수라고 해요. 편안하게 쉴 때가 한 80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네. 근데 그 정도의 평정심을 갖는 선수들이니까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선수 보니까 막 120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 선수는 지금 엄청 떨고 있구나. 이게 막 느껴지더군요. 자, 그리고요. 막내인 김재덕 선수 뭐 기합 소리는 뭐 워낙 전매 특허라서 이번에도 뭐 빠지지 않고 나서 뭐 사실은 경고까지 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김재덕 선수도 강심장인 게 지금 슈팅 자세를 하고 있는데 벌이 날라와서 손에도 안고 뭐 얼굴 부에서 날아다니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한더군요. 그리고 10점을 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국전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이어서 김재덕 선수에게 10점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대표팀으로서도. 그런데 이제 김재덕 선수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본인이 사대에 서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벌이 입술 쪽에 앉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벌을 좀 치우고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사대에 섰는데 갑자기 그 벌이 이 팔등에 올라와 앉는 바람에 그런데 본인은 무조건 10점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상관없이 집중해서 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벌이 날라와서 손등에 앉는데도 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그동안 훈련의 강도가 어땠는가 이걸 또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어제 양궁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사격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근데 금메달 딴 선수가 16살 고교생이었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인터뷰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너무 기쁘고 6번째 금메달이라고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뒤에 환호가 들리길래 제가 또 2등을 했구나, 미래 때처럼 또 2등을 했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슈도샷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은 한 발을 더 소중하게 쳤습니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금메달 땄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반효진 선수인데요. 16살. 지금 이번 올림픽 역대 최연소예요. 최연소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됐는데, 그리고 더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대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요, 이유미 작가. 이 반효진 선수가 사격을 입문한 지가 이제 딱 3년 됐다고요? 네. 3년이 됐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 선수를 보고 사격 천재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원래 태권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었던 선수인데 같은 이제 체육을 하는 친구 중에 사격을 하는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를 따라가서 한번 총을 쏴봤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총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총소리가 너무 신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을 하게 됐고, 그런데 국제대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4번 정도밖에 출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1위로 당당히 올랐고 지금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본인 운세 얘기를 좀 한 게 있다면서요? 네, 본인이 이제 그 대회를 치르거나 경기를 치를 때 루틴이라고 하죠. 경기 시작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선수들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씻고 무엇을 입고. 그런데 본인이 운세를 보는 게 루틴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 루틴이 그러니까 뭘 할 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운세를 본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명처럼 좀 잘 맞은 것 같다. 너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운세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운세가 나의 날이었다. 이렇게 모두가 나를 인정하게 될 날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인정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 운세가 맞았다고 그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운세가 조금 개운치 않은 운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징크스라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그런 징크스를 없애는 방법을 찾죠. 그 루틴 안에서. 이렇게 운세가 안 좋은 날은 난 또 이렇게 운동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심호흡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징크스를 좀 탈피하는 방법도 선수들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봤던 우리나라 메달 전체 집계된 영상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요 메달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게 지금 사격이잖아요. 금 2개, 은 2개가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해서는 기본일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답니다. 밑에 자막으로 좀 설명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격팀 감독부터 솔선수범을 했는데 그게 3C 금지랍니다. 3C면 3가지를 못하겠다는 건데 뭘까요? 이게 뭡니까? 셀룰라, 커피, 시가렛. 셀룰라, 핸드폰 금지. 선수들 집중력을 위해서 핸드폰 금지. 커피 안 됩니다. 이거 괜히 가슴 두근두근하고. 그다음에 시가렛. 특히 남자 선수들 중에서 아마 담배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금지령.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차단한 거예요. 핸드폰, 커피, 담배 다 금지인데 이게 지금 비결 아니냐 얘기 나오고요. 감독 역시 굉장히 술을 좀 좋아하셨다 그래요. 근데 역시 술을 끊었답니다. 이참에. 대단하군요. 3C 덕분이다.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종목 선수들도 좀 참고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저게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다는 그것들을 지키면서 가져오는 정신력 문제? 그런 문제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격대표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대 교체에 완전히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메달을 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격이 갈수록 좀 재밌는 그런 스포츠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룰들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의 대표 선발전도 그렇게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결심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감독부터 그렇게 술을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다 술 끊고 사격을 몰라봤군요. 많은 분들이 저런 노력이 있다라는 걸. 자, 그리고 어제도 또 하나 주목을 받았던 게 유도 경기였습니다. 은메달을 땄는데요. 그 선수는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먼저 보시죠. 금메달 타고 싶었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메달 탈 수 있어서 좀 행복합니다. 그 마음이 더 있었지만 그래도 후회 않고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할아버지 생각이 더 나고 그리고 오늘까지 많이 받아주고 했던 파트너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 허미미 선수,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독립운동가의 일단 후손이란 점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 아버지, 일본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제1교포였는데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유언이 있었는데 한국 국적을 갖고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할머니의 유언이 있었는데 그걸 따랐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얻어서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은메달 땄는데 이게 여자유도 뭐 8년 만에 메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미 작가,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리고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거. 굉장히 사연이 있네요. 네, 허석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아버지는 한국 분인데 어머니는 일본 분인 상황에서 일본에서 자란 선수입니다. 그런데 유도 유망주로 전일본 중학선수권대회 우승까지 했던 선수예요. 그럼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탐을 낸 선수였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유언으로 허미미, 그러니까 손녀겠죠. 예. 미미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유니폼을 입고 태극마크를 달고 예. 올림픽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 그 유언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인터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의 일본어 발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교포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일본인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예. 이 허미미 선수를 영입한 감독이 예. 이 선수의 좀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북 군위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그쪽에 그 본적지로 돼 있는 데 가서 찾아보니까 예. 허석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면서 이 선수가 이중국적자였는데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 허미미 선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이제 은메달 딴 이후에 이제 관심을 보였는데 일본에서는 뭐 일본과 연관이 있는 선수다 뭐 이렇게 소개했대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거는 쏙 뺐다 그러죠. 뭐 그랬겠죠. 뭐 아마. 자, 이유미 작가. 그런데 어제 사실 허미미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아쉬운 점이 이게 판정이잖아요. 무슨 네. 이렇게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칙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뭐 지도라고 표현합니다. 지도를 여러 개 봤는데 상대 선수보다 더 받아서. 근데 이게 무슨 위장 공격? 약간 뭐 허위 공격? 약간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뭡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0대 0 이상에서 득점을 내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예. 골든 스코어라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서든 데스처럼 거기서 점수가 나면 끝나는 그런 점수가 상황을 나면 연장전 같지만 점수가 나면 그 순간 끝나는 게 네, 되는 걸로. 그런 예. 경기로 치러집니다. 유도가 예. 요즘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지도를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경보를 받는 건데요. 그걸 이제 유도에서는 지도라고 하는데 예. 근데 지도를 3개 이상 받으면 그 선수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허미미 선수가 그러니까 지도를 2개를 받고 이 상대 선수가 하나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 나중에 계속 소극적인 공격을 하니까 상대 선수에게도 2개를 줘서 2대2 지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는 공격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유도 같은 경우는 지도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박진감 있는 그 유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허미미 선수가 하는 동작들이 그 선수의 이제 주 특기 중에 하나인데 예.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뭐 엎어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동작이 사실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위장 공격으로 심판이 판정을 한 겁니다. 그 위장 공격이라고 판정이 되면 지도가 주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럼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심판이
멈추게 하더니 허민미 선수에게 지도를 하나 더 줘서. 근데 상대 선수는 그러니까 금메달 딴 선수는 아예 공격 자체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허민미 선수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상대 선수는 너무 지친 탓인지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막아내는데 급급했어요. 왜 그런데 그 선수에겐 지도가 안 주어지고 허민미 선수에게 지도가 주어졌는지 좀 그 부분이 저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건 이의제기 안 됩니까? 그런데 허민미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유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인데 판정이 일단 났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이 좀 중요한 부분이 유도에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금메달 딴 이겨서 금메달 딴 선수도 영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인터뷰에서 유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더군요. 네, 이 선수도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이겼는데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거군요. 그래서 이기고 나서도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중에 금메달의 기쁨을 좀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이 금메달 딴 대구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유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변해야 된다. 근데 허민미 선수 경기를 보면서는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긴 했습니다. 왠지 살짝 억울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네요. 지금요. 공격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위장이다. 근데 상대 선수는 아예 공격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금메달을 땄다.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뭐 경기 어제 있었던 경기 내용에서 쭉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 어제도 조금 지적을 했어요. 뭔가 이 세부적인 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에서는 디테일에서 조금 뭔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개막식 때 우리나라 이름을 틀리게 불러서 뭐 IOC가 올림픽위원회가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한테만 이렇게 실수하는 게 아니더군요. 뭐 국기가 다 틀리게 올리고 그러는데 화면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왼쪽부터 봅니다. 저 보세요. 뭔가 오륜기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걸어놨어요. 오륜기를. 개막식에. 개막식인데 저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보면요. 어제 우리나라 남자팀이 프랑스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그건 프랑스가 2등이에요. 근데 저 보세요. 국기 위치를 높이들을. 금메달이 가장 높고 은메달이 그 다음이고 동메달인데 은메달 프랑스가 딴 은메달인데 프랑스 국기가 가장 낮아요. 자기 나라인데요. 프랑스가 개최국인데. 그리고요. 아르헨티나 선수가 입장을 하는데 중국 국기를 띄워놨습니다. 저기다. 요거는요. 지금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최수영 평론가 나와 계신데 박수영 전 최고위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게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스템 오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반복되는 실수라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제 대한민국이 입장할 때 북한으로 소개된 것도 굉장히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 이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국기가 거꾸로 걸리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더 이 순위와 상관없이 더 낮게 걸리는 일이라던가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남자 농구 경기단에서 이 남수단의 국가 대신에 수단의 국가가 나와서 사실은 이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수단으로부터 독립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된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를 틀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이고 그 나라는 깜짝 놀랐겠네요. 굉장히 무례했다, 불쾌했다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에 대한 국기부터 시작해서 국가까지 전혀 존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대체 왜 이렇게 실수 연발을 하는지 어떤 기사 제목을 보니까 더위 먹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오류, 실수 이런 것을 넘어서 굉장히 어떤 국가들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국기 모습을 보면은 의도적인 실수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국 국기까지 저렇게 실수해서 올리는 판에 뭐 그걸 의도했겠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너무 실수가 잦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특히 시상식에서는 저 개양된 국기를 각각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입장할 때 다른 나라 국기가 나타나고. 최성 평론가.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프랑스가 지금 본말이 전도된 올림픽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번 올림픽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강 같은 경우가 프랑스를 상징하는 강이니까 여기서 수영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친환경이라든가 우리가
그만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오염으로부터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프랑스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했지만 실제 올림픽의 발상지 쿠베르탱 남작이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뭐 창조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뭐 이번에 여성이 50%라고 해서 성평등 올림픽 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국기 개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 이름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소홀 했다. 그러니까 너무 조직위원회가 어떤 강조하고 싶은 어떤 국가적 이미지 혹은 이번에 뭐 홍보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챙겨야 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소홀했다. 전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좀 저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승리를 했고 메달을 따서 굉장히 기쁜 순간 그리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출전하는 순간에 자국 국기가 잘못 걸리고 다른 나라 국기가 오고 다른 나라 국가가 올려주고 이거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우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침 8시 10분부터 지금 아직까지 다 해결이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하고요.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아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일단 답답함을 풀어보고자 나왔고요. 사업을 더 이상 팀원하고 인맥하고 연관을 못하니까 중단하라는 내용을 대금 정산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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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5천이 넘게끔 기본에서 역마진을 보면서 매출을 일으켰고 그 일으킨 대금을 저희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추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라든가 회사 경영에 방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다 배임이나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슈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내놓겠다. 오늘 국회에서 출석해서 한 말이거든요. TMF 사태 구영배 대표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른바 이게 TMF 사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일단 회사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 팀온, 위메프 이건 뭐 소비자들께서 이제 친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직접 가서 구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뭐 Q10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는데 최수영 평론가. 네. 이른바 이제 TMF 사태라고도 그렇죠. 통상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지금 뭐가 문제인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티몬과 유메프는 우리 이커머스라고 그러죠. 이른바 전자상거래. 우리나라에서 4위와 5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업체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고 이제 구매자들이 그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이제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구매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판매자들한테 구입해서 이렇게 중개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뭐 본인이 물건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있고 그렇죠. 소비자가 있고 중간에 있는 거래하는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업체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7월 8일 날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셀러에게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못했어요. 팀원과 유메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쪽 셀러들은 자금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미 돈을 지불해가지고 여행 가려고 다 무슨 숙박 예약해놓고 항공권 예약해놓은 사람들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왜냐하면 이쪽에서 돈을 그쪽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도 못 가게 되고 지금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와 판매자 피해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두 기업의 두 회사의 모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Q10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이른바 G마켓이라고 하는 오픈마켓을 설립한 바로 구영배 회장이 창업한 회사인데 이 본사를 우리나라에 안 두고 싱가포르에 뒀어요. 그다음 팀원과 이메프는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팀원과 이메프도 이 구영배 회장이 2022년과 2023년에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회사는 인수합병해서 몸집을 키운 건데 그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미국 회사까지 인수하다 보니까 자금난이 돌아서 결국 지금 팀원과 이메프의 소비자들이 물건 사려고 신청해뒀던 돈들을 거기에 썼다는 게 지금 분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서 자본 잠식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피해액이 2,1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게 지금 온라인 회사, 오프라인 회사들은 물건 사면 40일 만에 결제해줘야 되는데 온라인 회사는 2달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미정상 금액이 돌아오면은 1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7월 11일, 7월 24일
소비자들이 팀원과 인메프 본사 앞에 가가지고 우리 돈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지금 시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국회가 지금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한 판매사도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그런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뭔가 제때 처리가 안 돼서 피해를 보는 거고요. 중간에 돈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물어줘라. 아니면 판매 대금 줘라. 근데 주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난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과 조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영배 대표가 있어요. 큐텐. 그러니까 큐텐이 모회사예요. 그 모회사가 밑에 티몬과 위메프라는 회사를 각각 갖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이게 사태가 터졌을 때는요. 큐텐 지분 전체 매각권이나 담보를 활용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갖게 되죠. 근데 채 8시간 정도 지난 뒤에 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 회생 신청. 그리고 구영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김성주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또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법원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이 묶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회생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생제도라는 것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파탄을 직면한 회사나 뭐 사람이 이 부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을 해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이것 자체가 이제 기업을 계속할 가치가 뭐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가치보다 크다고 할 때 이제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개시를 이제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인가가 이제 적당하다라고 하면 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존 처분 명령이라든지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존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회사가 이제 회사가 곧 이제 그 관리가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 내가 좀 방만하게 경영해야지 이렇게 해서 뭐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자금을 차입해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것이 보존 처분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회사에 뭐 부동산이 있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무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채권자들 중에 일부가 뭐 강제 집행을 해서 이 사무실이 없어진다거나 하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강제 집행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두 명령을 통해서 회생을 이제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 회사의 현상 자체를 일단 유지하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 돈 그대로 다 딱 이 상태로 멈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인데 문제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 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뭐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당장 나는 지금 채권을 빨리 받아서 돈을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물건을 납품한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물건 판매하는 이제 판매자분들이 이게 매달 정산을 받아서 본인도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온 데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돈 자체를 나는 빨리 이 티몬이나 UMF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는 본인 자체도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각에서 것이죠. 지금 나오는 게 이러다가 지금 거기에 판매하신 분들이 여러 기업도 있고 큰 기업, 작은 기업 다 있을 텐데 이러다가 줄도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던데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약이라도 결제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줄도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만약에라도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뭐 1억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 중에 일부만 받으라고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깎는 거예요? 그렇죠. 깎아줘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만 받으라고 보험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지금 2달 후에 정산이니까 이제 받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정산 기간도 조정을 해줘서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만 월씩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대금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금액 자체도 깎인 데다가 천천히 지급이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도산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이 업체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도 또 도산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줄도산이 연쇄적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이게 지금 단순히 이 두 회사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고 관련된 다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그 고객, 그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자, 사과를 하실 때는 고개를 숙여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시죠. 다시 한번 사과해 주세요. 정확하게. 네,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 부분들을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그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 어차피 도망갈 수 없다.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을 좀 주시라. 시간을 끝나고 해서 뭐 3년을 주라는 얘기 아니고 한 6개월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조금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진짜 죽게 하면 살기로, 사실은 죽게 하면 살기로가 아니라 살 길은 없습니다. 죽기로 매진을 할 것이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세금 투입해달라는 얘기냐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본인이 사제 출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이 정부나 뭐 금감원 쪽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좀 양치기 소년 같은 면이 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구영배 대표가 어떻게 이제 사제 출연을 할 거냐라고 보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룹의 지분을 포함해서 다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일단 한 가지 변수는 이 지분 자체의 가치가 과연 지금의 피해를 메꿀 만한 규모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1조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지분을 처분해서 어떤 돈을 조달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지분 자체가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팔았을 때 가치가 있으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미 예전부터 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좀 건전하지 못한 경영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분을 처분한다라고 하더라도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다 팔고 그룹 차원에서 어떤 액수를 다 동원하겠다라고 해도 그 액수 자체가 피해 규모를 덮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도 구영배 대표가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본인이 지마켓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액수, 그러니까 몇백억 정도의 그 재산을 얻었는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다 거의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업을 벌이느라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사재가 뭐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사재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업회생 신청 기습적으로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행 불일치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담보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관련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관의 인사 말씀이나 아니면 업무 보고 자료에 이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이 저는 있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달 송산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계부처로부터 2,134억 원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 판매 피해를 확인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6월이나 7월 달에 정산 자금이 나오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자금이 없다고 계속 하는데 자금 추적을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금 확인 중이고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계속 보여준 행동이라든가 언행을 볼 때 사실은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시기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검찰의 수사 의뢰를 주말 지나기 전에 이미 해놓은 상태고 최수영 평론가, 이게 정부 당국도 지금 굉장히 뭔가 불만이 많은 거 갖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경부 당국 자체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저에게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 티몬과 IMF가 2년 전에요. 벌써 자본 잠식 상태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깨닫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자구책을 내겠다 그래서 양자 간의 경영 협약 개선을 맺었습니다. 경영 개선 협약을.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무려 잠식된 자본금이 9천억 원입니다. 올 4월에 IMF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기업 존속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행태가 왜 더 나쁘냐? 예.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자금 압박에 몰리니까 10% 할인권을 돌렸어요. 최근에? 예, 최근에요. 이게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네요. 그리고 또 따져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복현 회장, 금감원장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를 했고 정부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 구영배 대표가 6개월만 시간 주시면 뭐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 얘기는 협박성 발언이에요. 본인의 책임을 먼저 질 건 지고 그다음에 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정부가 그다음 상황을 해주면 됩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다고요? 지금 구영배 대표가? 그럼 수사도 이제 진행될 건데 어떤 혐의가 가능해 보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예, 일단은 지금 출국 금지는 구영배 대표랑 그리고 이제 위메프 대표 그리고 티몬 대표 그리고 큐텐 코리아가 있습니다. 큐텐 코리아 대표까지 4명이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고 이 4명이 각각의 죄로 일단은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기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기 같은 경우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이제 사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6월이나 7월에는 정말로 정산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판매 업체가 판매 물품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이 부분이 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 현금 상품권을 10% 싸게 이제 매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사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횡령 배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횡령 배임 같은 것은 이 업무상 어떤 이 사무를 맡은 사람이 이 배신적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횡령을 한다든지 이럴 때 성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위 씨를 올해 초에 이제 인수할 당시에 4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오늘 질의에서 답변을 했었고 이 400억 관련해서 그 티몬과 UMF의 자금도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이라도 이게 그러면 티몬과 UMF라는 법인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약이라도 판매업체와의 관계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으로 횡령 배임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 검토가 현재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분들이랑 희생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네.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역주행 참사 많은 분들이 너무 슬픔을 줬고 깜짝 놀라게 만든 그 참사였는데요. 그 운전자 지금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방금 영상을 확인했지만 심사를 오늘 받았거든요. 김성수 변호사. 그동안 사실 이 운전자 급발진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죄송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구속 심사가 40분 정도예요. 그럼 이거는 길게 간 겁니까? 짧게 간 건지 말씀해 주시고 구속 가능성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장 심사가 40분 정도라고 한다면 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기는 뭐 피의자 측 그리고 이 수사기관 측에서 각각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또 그 혐의가 아니라는 걸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인데 4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각각의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이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혐의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오늘 이 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이 증거 자체가 혐의가 상당히 의심할 정도로 소명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이제 발부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현재의 수사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수사 상황이 혹시나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일단 신청된 자체는 혹시 운전자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유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지금 알려진 것은 경찰에서 현재 이 사안의 중대성과 그리고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이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단순하게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영장을 신청한 것인지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사안의 중대성은 이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결국에는 구속의 그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사 활동에서 나온 게 이 운전자의 그 사고 당시 신었던 신발의 밑창에 가속 페달 자국이 남겨져 있다. 이게 좀 알려졌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운전할 때 남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예, 이게 신발 밑창에 가속 페달 자국이 남았다는 것이 이게 세게 밟아도 페달 자국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충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밑창에 이 페달 자국이 남을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운전자 신발에 페달 자국이 있는데 이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 자국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고 당시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국과수에서 일단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부분이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판부에서 이 부분이 결정적 증거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은 재판부의 생각에 따라 조금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지금까지 급발진이다. 본인은 과실이 없다. 그러나 경찰 쪽에서는 아니 신발 밑창에 지금 가속도라 밟은 자국이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재판에서 맞서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예, 일단은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인데 만약에 급발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가속과 관련해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가속되는 상태에서 이 핸들을 조작한 것과 관련해서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가속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페달 자체를 밟는 거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하나가 잡힐 것이고 추가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거에 대한 과실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질이 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고 처벌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뭐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으니까요. 그 발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청역 인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역주행 참사 운전자 관련된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 파탄일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올라가요. 이분 아마라 사회에서도 발표했다. 아무리 그런데 아니 가게는 문제는 그걸 가만히 있다. 비관적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보다 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을 나와야 하는 거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임명훈 보듯이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다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정치적인 좀 소식과 철학을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시장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솔직히 좀 섭섭한 생각 안 드셨어요? 당내 선거에서 지자체장을 꼭 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또 한번 청해보죠. 제목이 나왔습니다. 최고위 참석하겠다. 최고위를 참석하겠다. 누구가요? 지금 사진 보니까 최고위원회의 멤버들은 아니신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아닙니까? 근데 최고위 참석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가운데 한동훈 지금 대표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날선 목소리 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포함된 시도지사들의 모임이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가 최근에 지난 25일이에요.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멤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보이시죠? 여기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요. 뭐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등등 12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요, 이날 발족을 하면서 뭔가 앞으로 이런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간담회 계획.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광역단체장이니까 대통령과 만나서 정책에 대한 어떤 요청도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힙니다. 이거는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 통상 시도지사면 당의 정책위 관계자들과 정책을 논의하거나 뭐 이런 게 많거든요, 통상. 근데 최고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석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협의회, 그리고 만약에 최고위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게 되는 시도지사, 아까 12분이라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형 충남지사. 공통점은요.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대표에게 엄청나게 많은 쓴소리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안 만났어요. 한동훈 대표가 당시 좀 만남을 요청했었는데. 자,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읽어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을 망친 한동훈 체제 반대한다. 당무관이요, 당무관 안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잉크도 안 마른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참 이런 얘기. 그리고 김태훈 충북지사는 한동훈 잘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참다 찬다 안 되면 소신 밝힐 것. 그러면 소신을 밝힐 거라고 했는데 이게 최고위원회의 참석과 뭔가 연관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반응을 좀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당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고 행정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거고 갑자기 광역단체장들께서 최고위에 참석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승환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박정아 비서실장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지도지사 협의 멤버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거.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뭔가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느낌이 느낌으로만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의 느낌은 뭡니까? 사실 이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당대회 전인 17일에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뭐 태풍 요소도 있었고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이제 좀 미루다가 이제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당 소속의 12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다 해서 좀 당에 제안하고 대통령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특정 후보에 대해서 비토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8조 2에 따르면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먼저 요청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된 한동훈 지도체제를 흔들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원과 국민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좀 현명한 행보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께 제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이 시도지사 협의회 발족을 설명한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발족을 하고 두 가지 계획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통령과 간담회 계획을 밝힌과 동시에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 근데요, 통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해서 간담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당하고 소통을 강조하면 당과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도 계획이거나 당의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정도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렇게 콕 집어서? 당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 회의 와서 본인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건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 시도지사님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두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 기구가 있는데 당을 통해서 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당정협의가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지역구의 현안을 중앙당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소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지역 현안을 넘어서 좀 정치적 메시지에 함께 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승환 전 행정관도 이상한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박상한 장하 대통령 교수님, 지금 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협의회가 25일 발족되는데 그때 보도자료가 나오고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에. 근데 아까 보면 당 최고위원회 참석하겠다는 것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 상황과 최고위 참석. 글쎄요. 국민의힘 여당 시도지사들이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약간 반응 보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력 시위입니다. 무력 시위라고요? 네.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 7일 전 이 시간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됐고 저희가 당선 소감을 이 자리에서 들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일주일 동안 사흘이 멀다 하고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당대표 되자마자 나온 얘기였죠. 제3자 추천 특별법, 이거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실 이거 당대표 후보자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 한 말이었어요. 그렇죠. 핵심 공약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되자마자. 두 번째가 그 며칠 뒤에 탕평 인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책위원장 바꾸면 안 된다. 이거 뭡니까? 신임 당대표의 인사권 흔들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일주일 사이에 지금 커다란 게 지금 세 번째인데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았지만 물론 국민 여론조사 들어갔지만 시도지사, 광역지사는 굉장한 득표를 사실 주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12개가 포함된 거예요.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소위 그 최고위 회의에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가서 뭔 얘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가지고 일종의 북한이 우리 동해랑 서해에 미사일 발사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무력 시위라고 일종의 무력 시위인 겁니다. 니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주일 사이에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 당대표 견제구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분당대회가 이게 그냥 전당대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지지는 계속되고 있고 더 커질 가능성들이. 왜 과거에는 용산과 소위 당대표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최고위원, 소위 광역 단체장들까지 지금 참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광역 단체장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뿐만 아니죠. 이 광역 단체장 중에는 향후 대선 전초전이 열릴 경우에 당내 경선이 열릴 경우에 한동훈 당대표의 소위 말하면은 대항마가 되실 분들이 이 안에 다수가 들어있습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꽃가마 타고 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협의회 멤버이신 시도지사분 중에서 아니 무슨 그거 좀 참석하겠다는데 그렇게까지 봅니까? 라고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시도지사는 물론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치인보다는 선거 때 시도지사가 선거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행정가로서 지역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행정 업무를 보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놓고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놓고 정치인데 그 정치가 뭐냐? 당무의 무력 시위를 보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정치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협의회 발족기 당시에 밝힌 내용이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이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은 아까 이승환 전 행정관이 잠시 언급해서 당 규정을 참석을 할 수 있는 거가 없는가 이 규정을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당원 8조 2 뭐 이렇게 해서 이 시도지사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군요.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일단 최고위원회의가 요청을 해야 돼요. 와주세요라고 해야지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변호사. 네. 최고위가 요청하면 가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최고위원이 뭐 4대 5네 5대 4네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숫자를요. 이거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예. 이 사실 이 시도지사 광역 시도지사의 성격을 두고 이제까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광역 시도지사들의 그 스탠스가 행정가적 정치인이냐 아니면 정치적 행정가냐 이 얘기는 말하자면은 민선이 출범하면서부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논란이 이제 늘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행정하고 한 사람은 행정가적 정치인이고 있어 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진 건 뭐냐? 지금 이분들이 그동안 참석 안 하겠다는 회의를 참석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규정에 보면은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라는 요 10자 넘는 글자의 함의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이 규정이 들어갔을까? 이거는 상황을 좀 제한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설 규정, 그러니까 상설 참석 멤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요청에 의한다는 거는 그 당의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데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이걸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분들은 그러니까 권한에 주어져 있고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규정에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할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이게 갑론을박이 될 경우에 표결로 가면은 현행 체제라면은 5명이 약간 지금 어쨌든 뭐 비한으로 성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볼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을 오히려 지금 정정식 그러니까 정책의장에 대한 거취 논란을 오히려 지금 광역시도지사들이 부추기고 있다. 오히려 이 논란이 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게끔 지금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뜻은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동기가 더 커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왜 이 시점에 이 논란을 꺼내든 건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일주일도 안 된 한동훈 체제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사실 이게 이슈가 된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한동훈 대표가 사이가 좋으면 이슈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몇몇 분들과 사이가 굉장히 멀어진 관계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놓고 이제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이고요. 일종의 좀 힘자랑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도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지방선거 치르는 게 보통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뭐 TK 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 당원들이 많이 포진된 지역의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굉장히 막강한 조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한동훈 그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당원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장악력이라던가 전통적인 이런 조직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대척점에 서 있는 시도지사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공개적으로 우회적으로 여러모로 비판을 해왔던 시도지사들이 신임 대표가 뽑힌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종의 새과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견제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조직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도지사들의 무력 시위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평론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규정에는 최고위원회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도지사 협의 차원에서 최고위원 회의 좀 참석하겠습니다. 자리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당장은 지금 현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갑자기 여름 하반기 때 최고위원회의에 12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해야 될 이유가 지금 이슈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딱히 이슈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거지지 않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아까 무력식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시그널을 전 준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는
결국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점식 지금 정책위 의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봐요. 최고위원회의를 본인과 가까운 인물로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 지금 명분이 생긴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63%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예.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숨고르기와 속도 조절을 조금 하려고 지금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 하는 와중인데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견제구가 좀 세게 날라오면은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겠다는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속도 조절은 오히려 광역 자치단체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박정환 교수님. 저는 이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고의 지금 그 화제가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이에요. 예. 이거를 갖다가 과연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발의를 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정점식 위원장을 교체를 하든 안 하든 뭐 교체를 해서 과반이 넘든 안 넘든 만약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갖다가 발의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시도지사 광역지사들이 우리 최고위에 참석하겠다. 참석하게 허락해다오. 그러면 거기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예.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한마디씩 하게 되면은 열 몇 분이 한마디씩 하는 순간 당은 갖다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도지사들이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일종의 판을 일단 하나 수를 깔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중요 순간마다 이 시도지사들이 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한마디씩 할 텐데요. 아주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다음 주제 역시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는 미묘하지만 의미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장면을 좀 다루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불편한 사이인가? 지금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이재명 전 대표고요. 그 옆에는 정봉주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불편한 사이라고요? 물음표가 물론 찍혀 있어요, 지금요. 자,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 분들과 이 본인의 차량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들이 공개가 된 게 있어요. 두 장면이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봉도사님 나타나셨습니다. 방송하는 게 피곤한데 저는 방송 뭐 내용이 없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본인 차 안에 최고위원 후보자들 초청해가지고 한 10분 내외 정도 예. 대담을 나누는 화면이 있거든요. 예. 김민석 편과 정봉주 편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뉘앙스, 눈빛, 말투, 억양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뒤쪽에 설명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 정봉주 후보 모두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고요. 지금 정봉주 후보가 지금까지 1위 달리고 있고요. 김민석 후보는 최근에 4등이었다가 중간에 뭐 1위를 여러 군데 하면서 이제 누적으로 2위까지 쫓아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약간 대하는 모습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당대표 후보예요. 가운데 있죠.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를 만나서 아니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내 선거 누나 본인 선거 못했구나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웃으면서 유쾌하게 얘기하죠. 근데 정봉주 후보를 보고 봉도사님 나타나셨다. 근데 뭐 아까 보는 약간 말을 안 한 장면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인연이 얽혀 있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승환 전 행정관. 네. 좀 달라 보입니까? 뭐 아니면 거의 비슷한 겁니까?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막 나간 것처럼 두 가지 예. 봉도사님이라고 호칭한 거. 봉도사님. 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인연이 섞여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예. 봉도사 정봉주 후보의 봉도사란 별명은 2000년대 초반에 한참 팟캐스트가 유행할 때 나는 꼼수다.
그 시절에 굉장히 여론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 별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데 그때 당시 봉도사다라고 불렀던 거에 저는 굉장히 큰 그리고 지금 자막 나가는데 정선배라고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후보를 정선배라고 불렀다고요? 저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로 한번 조명을 해야 됩니다. 이때 2007년도 10월 1일자 MBN 뉴스 보도를 보시면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뭡니까?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경선 때 이때 손학규계의 행동대장이자 최측근은 정봉주 전 의원이었고 그리고 그 반대 정동영계의 최측근 수석 비서실장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전 대표였습니다. 이 둘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명박 후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합 민주신당이 이제 경선 후보를 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당의 지금 전당대회보다 더 치열했던 경선이었어요. 차떼기 사건, 박스떼기 사건, 폭언의 집단 폭행 사건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정동영 측에서 박스떼기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명부와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명부와 미성년자의 명부까지 동원해서 이거 지금 경선에 이용하고 있다 해서 정봉주 의원이 선관위를 대동해서 쳐들어갑니다. 그 현장을 급습합니다. 그때 막 몸싸움도 일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 정봉주 후보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시 40대 후반, 40대 초반의 두 정치인이 굉장히 극심하게 맞붙습니다. 맞붙으면서 그 감정의 골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보고요. 나이상으로는 정봉주 후보가 선배입니까? 네, 선배죠. 그때 당시 또 이게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정선배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봉주 후보는 현직 의원이었어요. 47살의 현직 의원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3살에 그냥 성남시 변호사 직함 하나 정동영의 그 팬클럽을 이끌고 있는 그 수장의 역할이었는데요. 이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은 정봉주 의원은 운동권 출신에 그리고 말지 기자 출신에 그리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그냥 성남시 변호사로만 시작하고 정치적 인연이 없던 단계여서 저는 그런 좀 이 정치적 역학관계도 작용했던 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저 모습이다 지금. 그래서 지지할 수는 없는 관계임이 아직까지 드러난다라고 보입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온도차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정봉주 후보를 싫어하고 뭐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것보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훨씬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누구를 더 싫어한다의 표현보다는 더 마음이 가는 후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과거 이제 뭐 10몇 년 전 일까지 이제 이승환 행정관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최근 일만 보더라도 일단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상황실장을 했어요. 총선 때 상황실장을 했다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세우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선거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두 분의 관계가 친밀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얘기하셨던 게 먹사니즘이었는데 이 먹사니즘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때 이 김민석 후보와 굉장한 교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언과 조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신뢰감을 쌓아온 관계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사실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뭐 사실 한동훈 대표도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사실상 본인의 러닝메이트를 찾아서 같이 선거를 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봉주 후보의 경우는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공천이 취소됐잖아요. 논란 속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아니 다른 논란된 후보들 많았는데 왜 정봉주 후보는 취소되고 다른 후보는 취소 안 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뭔가 좀 쌓여 있는 건가요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근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한 마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요.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공천 국면에서 어쨌든 공천을 주지 않았던 그 컷오프됐던
면에서 후보 본인은 굉장히 좀 많이 쌓아놨을 수 있고 예. 그런 불편한 관계가 한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아주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그냥 취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굉장히 심각하고 잘못된 발언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도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여론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게 된다면 예. 여론의 역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민주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커질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자, 뭔가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앞서 영상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김민석 후보, 정봉주 후보가 최근에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표가 안 나와서 떠보긴 처음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저렇게 표가 안 나오냐고 하는 게 이렇게 좀 확산되면서 관심과 주목도가 또 그런 어떤 응원의 분위기가 생긴 것이 뭐 명확한 배경의 하나라는 점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하고 섭섭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김민석 후보가 최근에 그 괄목할 만한 그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지자가 좀 알아줄 만도 한데 왜 그거를 잘 안 알아주지 하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그게 침소봉대해서 좀 과장이 된 거죠. 최종 평론가, 지금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하고 뭐 섭섭한 관계는 아니다. 친하다는 표현은 절대 안 쓰고 섭섭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1등이 정봉주 후보잖아요. 네. 근데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불편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자, 수석 최고위원이 뭡니까? 당원 당규상의 어떤 법적인 어떤 그 권한 명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수석 최고가 최다 득표자가 좌우 대표 옆에 앉아가지고 일단 사진이 한껏 찍히고 그다음에 발언 순서도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표 다음으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대표가 혹시라도 뭐 며칠 거리가 됐을 때 바로 그 회의를 주재합니다. 수석이 수석 주재합니다. 최고위원이. 원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석이 합니다. 당원 당규상에 뭐 법적인 지위는 없어도 그래서 최다 득표자의 명예와 함께 상징성이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이른바 정봉주 후보가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매우 불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신조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석한입니다. 두뇌가 명석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과 김민석과 한준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자가 이명석한입니다. 지금 저 뭐가 포스터 같은 게 있네요. 저 바로 저 명석한인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고. 명석한은 바로 이재명과 김민석과 한준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준호 후보가 지금 거의 미친데도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김민석 후보는 지금 정봉주를 제치를 지금 누적으로 2위까지 올라갔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제가 이 말을 제가 인용하면은 감정은 태도에서 드러나고 본심은 목소리에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두 가지 다 우리가 알 만큼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정말 수석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내가 당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끌고 가게 해달라. 정봉주는 어디로 튈 줄 모르니 조금 좀 알아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걸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의 마을이라는 그 친명 커뮤니티에서 명석한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고 봅니다.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일단 보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뭘로 이해되시는지요? 뭐 차이가 있으면 안 되나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대놓고 러닝메이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러닝메이트 개념이다. 이재명 체제 2기를 준비하면서 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거를 좀 나타냈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후보로 그 전대 출마하면서 내놓은 화두가 먹사니즘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재명 체제 2기 때는 민생 중심으로 해서 중도 확장성을 자기는 대선 후보로서 중도 확장성에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소위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공천 때도 논란이 됐던 게 목함질의 발언, 그다음에 폭력 전력, 폭행 전력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어느 국민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겠습니까? 특히 중도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중도 확장성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1등으로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다수가 사실은 정봉주 후보가 1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다소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당이 과연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까? 지금도 당 지지율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물론 이제 중간 집계입니다. 누적으로 지금 득표를 한 집계해 보면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중에 후보 중에 1등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선상입니까, 그럼?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의 소위 말하면은 이 비율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럼 권리당원들이라고 해서 뭐 다 조직화되어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적극적인 권리당원들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야당 192석 만들어줬는데 윤석열 탄핵 안 시키고 뭐하냐.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지도 높고 잘 싸우고. 그럼 당연히 그중에 일부가 정봉주 후보에게 쏠림이 인기 투표 성향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초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도 확장성도 문제가 되고 러닝메이트로서 뭔가 이기 체제를 준비했던 리더십 구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놓고 러닝메이트를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돌려서 지지층이 알아들을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효과가 나타나서 4위에서 중간에 지금 누적으로 2위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이건데 마지막으로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러면 지금 정봉주 후보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중간 집계 결과 1위인 것은 당신과 명심이 지금까지 다른 겁니까? 그럼 현재로서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일단 뭐 당심이 명심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쨌든 이 정봉주 후보의 선전일 것이고요. 또 당심과 명심이 어느 정도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의 선전이겠죠. 다만 이제 물론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좀 남았습니다. 특히 뭐 호남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핵심 당원들이 많이 몰려 있고 이 분모 자체가 굉장히 큰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전 아니면 또 역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지역들에서 또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경선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최고위원 지금 중간 집계 결과 1위를 달리는 게 아마 사전에 예상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박상현 교수님 등 다른 패널 분들이 약간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의외 아니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들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됐는데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노출이 되거나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제목 보시죠.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이 된 겁니다. 그것도요, 지금 이게 북한으로 지금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렸거든요. 뭐 일단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다만 해킹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오늘 구속된 그 해당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첩사령부에서 수사를 할 것이며, 의도적으로 북한에 넘겼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의도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뭔가 설명을 받는데 워낙 이제 기밀사항이 많아서 뭐 이렇게 속 시원한 설명은 나오지는 않았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무슨 일이었냐면요. 이게 일단 지난달 초 아니면 그 전으로 보여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일단 유출. 근데 일단 북한으로 간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데 군무원, 정보사회, 정보사령부에서 일하고 있는 군무원 A씨가 있고요. 그리고 중북동포 B씨가 있어요. 근데 이 A씨를 통해서 B씨로 해외 위장 신분으로 활동하는, 첩보 활동을 하는, 그것도 대북 담당 첩동을 하고 있는 블랙 요원이라고 부르죠. 블랙이라고 부르죠. 이 명단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밀 등등등 이렇게 넘어갔답니다. 근데 지금 이 중국동포 B씨 있죠. 북한의 정찰총국과 관련된 인물은 아니냐고 의심을 받고 있대요. 이게 북한 아닙니까? 그런 관계? 북한으로 유출 정황. 이게 지난달 일단 정황에 포착이 됐어요. 그 시간이 꽤 많이 흘렀거든요. 자, 일단 이 상황이에요. 이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어떻게 유출된 건가? 군무원 A씨는요. 본인의 노트북에 그게 명단이나 등등이 있었는데 이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군수사당국에서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최수영 네. 평론가. 일단 본인은 노트북 해킹당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일단 해킹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걸 떠나서 저런 중요한 정보 명단입니다. 블랙 요원. 우리 첩보 활동을 해외에서 목숨 걸고 하는 그 요원들의 명단입니다. 신상 자료입니다. 이게 노트북에 저장이 돼 있었다는 게 이해됩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은 게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정보 활동하는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화이트와 블랙이 있습니다. 화이트는 뭐냐면 대사관이라든가 뭐 코트라라든가 공식 신분을 가지고 나간 우리 정보원을 우리 이제 공작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주재국에서도 상대국에서도 압니다. 누군지 알기 때문에 화이트에 대해서는 적법한 영내에서의 그 말하자면 정보 취득 활동을 용인해 줍니다. 그래서 화이트 하얗다고 얘기하는데 블랙은 뭐냐면은 전혀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뭐 사망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면은 우리 정부가 부정합니다. 모른다고 하는 거군요.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이분 만약에 이래서 어떤 첩보 활동하다가 뭐 잡히거나 무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당국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지에서 그냥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목숨 걸고 한다 그러고 이분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는 명단들입니다. 그럼 끝까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호를 하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노트북에 있는 명단이 나갔다고요? 아니 이런 명단들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삼중 근거 장치에 이른바 명단이 보관돼 있죠. 이거는 제한된 인력만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아니 무슨 해킹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정보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요 지금 군 당국의 설명은 해킹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 자체가 개인 노트북에 있냐는 겁니다. 문제 정보사에서 그러니까 정보사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걸 관리합니까? 저희가 우리 이승환 행정관과 다들 이게 청와대 경험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는 절대 그 말하자면 우리 민간 그 포털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 업무용 PC와 그 제가 가진 개인용 PC가 엄격히 분리돼 있습니다. 저는 정보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일단 이게 유출됐다고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해킹이 아니라는 설명까지 나왔다 그래요 오늘요. 자 그러면 이게 유출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파장을 일으키는지 화면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인데 일단 블랙 요원들이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이 귀국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급하게 귀국하니까 집, 차등 같은 거 다 그냥 두고 그대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명단이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명단이 나가면 그 요원들은 더 이상 해외 활동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해외 첩보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걸 재건하려면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요. 블랙 요원입니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북 정보를 담당하면 북한 내에 누구 정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지 정보원. 중국 내 현지원도 있고요. 이분들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출되고. 그럼 이분들은 특히 북한에서는 생사 보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박찬영 교수님.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다른 정보기관이 아니에요.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그러면 국군정보사령부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연관된 관련국들의 군사정보를 취합하는 곳이죠. 자, 군사정보를 취합하려면 굉장히 제한된 접촉 범위 내에서만 이게 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겠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폐쇄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사회인데 그 속에서 위장된 신분으로 일상적인 위장 신분 활동을 하다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단편적인 것라도 얻어오려고 이 블랙 요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군사 분야 정보를 갖다가 접촉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신분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쌓고 그걸 통해서 좀 작은 단편적인 군사 정보를 얻어오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최소 5년 또 길게는 10년 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날아간 겁니다. 물론 다른 정보기관의 휴민트들은 어느 정도 살아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관리가 있을 수 있냐. 앞서서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블랙 요원의 명단이 2, 3급 정보밖에 소위 기밀밖에 안 된다는 것도 놀랍고 이거를 군무원 노트북에 가 있는 것도 놀랍고
이것을 갖다가 해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아니라고 해킹은 아니라고 설명이 거의 나왔다고. 북한으로 넘어간 게 기정 사실화돼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 아니냐. 도대체 지금 우리 군의 군 정보기관의 정보 관리가 기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건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KF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참 국민들로서 난감합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네, 관련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고 또 부대들의 성격들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거나 확인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블랙 요원들의 리스트가 해외 동포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고 하면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의심을 합니다. 북한에 입수가 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러한 분들이 활동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상당한 안보상 타격이 클 것이다. 이승환 장관, 얼마 전에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 기밀이 다른 나라로 나가고 그리고 얼마 전 또 미국에서 우리 정보위원들이 노출됐잖아요. 네. 10년 동안 뭐 추적당했는데 몰랐다고요. 그게. 이런 일 자꾸 반복되고 있네 지금.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 블랙 요원들이 해외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연찮게도 작년에 이 블랙 요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영화가 2개가 나왔어요. 그 영화 2가지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하나가 하정우가 나온 비공식 작전. 예. 여기 그리고 또 하나가 현빈 씨가 나온 교섭이라는 영화였는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교민이나 혹은 우리 외교관들이 피랍됐을 때 이 블랙 요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구출해냈는지, 어떤 정보 활동을 보이는지 이것들을 전부 다 하는 그 내용들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명단이 다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간첩죄로도 처벌을 못 한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거 빨리 수습을 잘 해야겠습니다.